현재 미국은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무너졌어요. ISM 제조업 지표. 기업이 뻐그러질 겁니다. 소비가 탄탄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지표들이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저기 멀리서 오는 허리케인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그냥 금리를 올려놓고 어디가 안 터진 적이 없다. 그걸 대비한 사람은 꿀 빠는 거예요. 리세션이 한 번 와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부자는 리세션에서 탄생하죠. 미국 경제 상황은 증권 관련된 쪽에서는 17% 정도 빠진 거거든요. 어제 좀 빠졌으니까 한 20% 빠졌는데 고점 대비 주식별로 뭐 반토막 난 거,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긴 하지만 경제가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인플레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거죠. 중산층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실제로 실물은 미국은 되게 뜨거워요.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그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 하향 추세가 그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버티고 있고 하향 추세를 그릴 것 같은 경제 지표들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를 보면 조만간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증시는 계속 탄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아니면 뭐 애플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거든? 근데 경제는 망한다고 그러거든?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은 이런 거 같아요.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기상청은 이제 내다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데이터 받아보면서 이게 태풍이 오는 것 같은데 진로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바람 방향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석 저기압이고 많이 분석이 됐잖아요. 그거에 오른쪽 반원에 닿으면 죽는 거고 왼쪽 반원에 닿으면 비만 오는 거고, 그게 이렇게 휘어질 거냐 바깥으로 휘어질 거냐 안쪽으로 휘어질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태풍 온다. 근데 저게 열대성 저기압에서 계속 수증기를 먹으면서 큰 태풍으로 오는데 비껴나갈 거냐 아니면 제대로 맞을 거냐, 아니면 오다가 그냥 저쪽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열대성 저기압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1970년대 이후로 50년 동안 열대성 저기압인 리세션이 몇 번 있었느냐? 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팬데믹 때 잠깐 빠진 거 빼놓고는 전부 어떤 상태에서 나왔느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리세션이 나온 거예요. 리세션이 올 처리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뭐 하드코어 랜딩이냐 이게 나오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태풍이 진짜 오긴 오는데 계절이 그런 철이고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올 거냐, 어디를 타격할 거냐, 오는 건 100% 온다고 봐야죠. 내러티브에 속지 마세요. 레퍼런스만 믿으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페드가 왜 금리 인상했을까요? 자전축이 기울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 거고,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몰려 들어오다가 이게 회전을 하면서 그 바람이 옮겨 다니면서 이게 태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태풍의 근원 진앙지가 태양이잖아요. 태양빛.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페드가 태양인 거예요. 하나님이야 가시야 간. 금융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페드를 모른다. 그거는 되게 뭐랄까 하여튼 용감한 생각인데요.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고 태풍이 올 때가 됐고 바람의 방향을 보니 제가 볼 때는 하드코어 랜딩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지수가 멀쩡해요. 태풍 오기 전에 멀쩡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태풍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거기 멀쩡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쨍쨍하니까 저기 멀리서 오는 허리케인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보입니다. 뭐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돈도 쌓아놓은 게 있고 소비도 탄탄하고 경제 좋은데, 근데 자산 거품이 너무 심해서 인플레가 자꾸 오니까 페드는 태풍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제 페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페드에 대해서는 제가 참 21년부터 아주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페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2018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페드가 보는 지표는 정해져 있어요. 고용시장만 봐요. 그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지표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빠그러져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버티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주택을 많이 못 짓고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가 21년, 22년으로 되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어요. 그러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호씩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100만 호를 못 지었잖아.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그걸 추가로 지으니까 200만 호가 건설이 되는 거죠. 건설 경기가 오버슈팅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중단이 돼야 되는데 얘들은 20년 이전에 세팅된 거를 공사가 중단만 못 됐지 사실 밑뿌리는 거기부터 들어와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페드가 그 뒤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는 거지. 살아있는 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져야 요번이 끝난다. 페드의 정책은 끝난다. 그래서 지금 산업 ISM 제조업 지표 부러졌어요. ISM 서비스가 지키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서비스업은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75%가 서비스업인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 S&P 기업 이익들은 전부 ISM 제조업 지표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대량 해고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도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워낙 고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잘려도 티가 안 나는 거고 가장 많이 뱉어내야 될 부동산 시장에서의 고용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밀려있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금리를 더 올린다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중단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리세션 전문가인 저만 알고 있는 거. 열심히 하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됩니까? 이거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계 경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저축, 순수출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생산 무너졌어요. ISM 제조업 지표. 기업 이익 뻐그러질 겁니다. 소비가 탄탄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세이빙즈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축해놓은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3개월 후에는 소진될 것 같아요. 지금 감소 속도로 보면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꺼줘야 되죠. 금리는 소비자 금리로 하면 비싼 거는 18%, 싼 거는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볼빙 수수료 막 20% 이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빠그러진다. 그럼 투자가 돼야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1, 2년 후에는 투자가 다시 산업활동을 일으키는 건데 투자 다 멈췄어요. 공장 짓고 하는 거 막 아무리 법을 해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실예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 보자는 거죠. 입법 다 해놨어요. 근데 조달 금리가 PF가 10%가 넘어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땅 갖다 놓고 야 여기 저 바다 여기 있지? 앞바다에다가 바람 부니까 너 사업자 들어와. 그러면 너 여기다가 빨대 꽂고 여기다가 풀연기 달아가지고 나오는 거 30년 동안 네가 사업해 먹어. 그러면 타워 하나 올리는데 뭐 250억 든다고 치자고요. 뭐 터빈까지 돌려가지고 전기 뽑는데 250억 원어치 그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전기세 얼마 받아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억에 대한 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금리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모두 중단.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매출이 그렇게 잘 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지금 법은 다 마련돼서 폭발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법도 이렇게 좋고 다 좋다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자산 가격 하락인데 부동산 남은 거예요. 주식하고. 주식 비중은 지난번에 고점 대비 66%인데 지금 60%까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근데 리세션이나 2018년, 19년 그 수준까지 가면 여기서 6% 더 줄어야 돼. 53% 정도까지는 줄어야 돼.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2배거든요. 저기 만약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 시중금리로 2배예요. 근데 회사채를 투자도 되는데 굳이 꼭지까지 차 오른 주식한테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개인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러져야죠. 그게 안 부러지면 인플레 안 잡혀. 또 가가지고 서비스 물가. 야 오늘 단타 쳐서 돈 벌었는데 오늘 내가 쏠게. 그러고 가서 맥주 실컷 마시죠. 그러면서 팁 팍 주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튀고 서비스 PMI가 계속 유지되죠.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동산. 이거 지금 부동산 가격 빠지고 있고 부동산 착공, 허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착공을 해야 집을 짓는 건데 미리 착공 받아놓은 거가 공사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오늘 제가 방송 여기서 처음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안 거거든요.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실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25bp 올릴 거다. 만약에 50bp 올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발표되는 지표로만 본다면 25bp 하고 내러티브로 죽일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기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기대 인플레가 다시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걸 낮추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요. 페드가 아무리 걷어들여도 쉽지 않다. 내가 만약에 페드 의장이라고 하면 이 지표를 보고 50bp를 올려버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팍 올렸다가 확 꺾어서 내릴 거예요. 경제가 빡빡그러지거든요. 지금 올려놓고 6월 정도 가서 한번 남은 거란 말이에요. 50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bp를 더 끌어올린다? 그거는. 그리고 주의 깊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테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여의도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5bp일 때 기준금리 25bp, 50bp일 때 지금 인플레 수준이라든가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테일러 공식에 의하면 5%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고 해서 테일러 공식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QT.
QT가 100bp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건 6%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공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사 쓰는 거거든요. 테일러 공식에 따르면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대 인플레나 이런 걸 막 조절하잖아요. 막 성장률 조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7%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살짝 달라요. 근데 generally accepted,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6.5% 정도가 적정한데 100bp를 QT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럼 5.5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대충 5%까지 올리면 되고 그럼 25bp 올리면 끝이다. 그리고 항상 테일러 공식이 실제 금리 인상보다 높았다. 그거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역사를 보라고, 히스토리. 지금은 역사의 시대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리세션이 없다고 그래? 너 리세션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그러면 리세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지금하고 리세션하고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한 가지는 부모 자식과는 닮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라고 하는 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닮는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DNA는 닮는다는 거예요. 프레드가 만들었다, 다. 프레드가. 그리고 똑같이 반복돼요. 형태와 모양은 다 달라요.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었고 2000년대 와서는 서프라임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 닷컴 버블 주식시장 폭락했고 어떨 때는 주식이 비싸서 폭락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락할 때가 있고 그 두 개의 다 처방전은 똑같아요. 군대 가면 어디 아파? 눌러본 다음에 빨간 약 딱 그 X표 딱 괜찮아 가 이거 하잖아요. 인플레든 자산 가격 버품이든 뭐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페이드가 금리 쪼이는 거예요. 빨간 약 발라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리세션 상황과 다르냐 안 다르냐를 얘기하려면 그 안에 한 가지 로직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리세션은 반복된다. 엄마 아버지를 닮듯이 그 DNA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가 믿지 못하면 그건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리세션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런 경제 지표들의 상황이 리세션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정확하게 닮았다. 모든 지표들이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증시가 멀쩡하다고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리세션은 지극히 실물적인 현상이고 증시는 금융적인 현상이다. 오른쪽 바퀴가 바람에 안 빠졌다고 해서 왼쪽 바퀴가 뻥크 안 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논리냐. 그래서 리세션은 속도의 문제인 거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의 문제인 거지 미국이 저렇게 그냥 금리를 올려놓고 어디가 안 터진 적이 없다. 내가 공부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셔라. 자료를 대고 얘기하자. 그게 아니면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대충 감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표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90몇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표 보는 게. 블룸버그 단말기까지 설치했어요. 5천만 원 주고 다 찾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딩 레깅을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9월 이후에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부러진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표 이미 부러졌어요. 생산,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 분한테 가서 보면, 물어보면 이미 침체예요 라고 얘기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리고 소비 쓰고 있잖아요. 백화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비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월마트하고 아마존 이제 그것만 보면 돼요. 거기서 실적 미스나고 막 매출 전망치 하향하고 그러면 그게 리세션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사람들 돈 안 쓴다는 얘기거든. 부동산 가격 빠져야죠. 그렇게 올랐는데 조금 저거 빠진 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딩 레깅 인덱스로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증시에서 받아들일 시기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 경기 침체라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태풍하고 똑같아요. 대비만 하면 돼요. 경기 침체는 엘도라도예요. 그걸 대비한 사람은 꿀 빠는 거예요. 리세션을 왜 두려워하죠? 엘도라도인데. 제가 예전에도 책을 썼고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리세션이 오면 힘들어지니까 왜 자꾸 오지 말기만 기도하냐. 와갖고 자산 가격 싸지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 살아. 아파트든 주식이든 뭐든 자산이든 엄청 싸질 텐데 리세션이 한 번 와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주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세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비한 사람한테는 엘도라도예요. 리세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죠. 부자는, 정말 부자는 리세션에서 탄생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은행 중에 제일 큰 은행 생각나는 게 딱 뭐가 있으시죠? 제일 큰 건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 원래는 10위권에도 못 드는 저축은행 비슷한 은행이었어요. 근데 IMF가 뻥 터질 때 걔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느냐? 국민은행은 기업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소상공인들 대출해주고 새마을금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개인들만 상대하던 쬐끄만 은행이었어요. 근데 IMF 빵 터지면서 기업 대출 날린 거 막 한보철강 문어 가고 막 현대 날라가고 막
현대전자 날라가고 하면서 기업 대출 해줬던 은행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죠. 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지금 못 들어봤죠. 그게 다 하나은행으로 통합되고 우리은행으로 통합돼갖고 다 지금 정부가 은행을 다 사갖고 공적자금 다 때려 박아가지고 막 그걸 잡아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메가뱅크들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국민은행이 은행으로 살아있는데 뭘 먹었느냐? 주택은행을 먹었어요. 주택은행은 지보다 몇 곱절 큰 은행이었어요. 근데 주택 대출을 한 거가 부실이 나니까 국민은행이 그걸 업어갖고 지금도 부동산은 KB 부동산 시세가 최고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국민은행이 최고 잘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주택은행을 끼워서 그런 거지.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잠실 주공 1단지. 전세 끼고 1억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아파트가. 근데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자기 돈 가진 거 3천만 원 해서 다 빚으로 산 거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야. 자기 돈 3천만 원, 30%밖에 없는 거야. 다 빚으로 산 거지. 그게 18억 같잖아요. 실제 투자한 돈은 자기 돈 3천밖에 없었는데 18억이 됐으니까 60배 번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리세션이라. 잘만 예측하고 저거 움직이고 나면 그럼 괜찮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와야 돼 건강한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안 오는 게 좋다. 리세션 안 오면 뭘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먹을 수 있어 진짜? 몇 프로 먹을 건데 부동산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사서 20년 지나고 나서 2억 된다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 사서 영끌 해갖고 이자를 5%씩 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자나 커버하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리세션이 와야 돼. 섞어야 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경제를 세팅해야죠. 그래서 리세션이 한 번씩 온다. 10년에 한 번씩.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